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우입니다.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전제돼야 할 법 개정 사안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총선 결과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현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한밭대 경제학과 박종훈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광역시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혹은 뭐 분양이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나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침체가 오래 갈 수는 네, 지난 10일 총선에서 야당이 이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21대에 이어서 22대도 여소야대 상황이 이제 유지될 텐데요. 네네. 이제 이런 선거가 끝나면 참 관심이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측도 나오고 전망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좀 뭐 그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부동산 총선 후 일단 어떻게 보세요? 우선 소장님 말씀 일단 주시죠. 예. 그 총선 22대 결과가 네. 여소야대로 나왔습니다. 이제 실질 효과와 이제 기대 효과를 좀 나눠서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고요. 네, 그렇죠. 절대적인 여소야대였고 22대 국회도 절대적인 여소야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안 되던 게 22대 국회에서 갑자기 잘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똑같은데 이제 기대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처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이 22대 국회 결과에 따라서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소야대 결과를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좀 낮아지는데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일단 통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1월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을 조금씩 보여줬는데 총선 지나고 1주차, 2주차 단계를 보면 좀 주춤하는 분위기, 약간 관망세, 그러니까 개선되는 흐름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장 분위기 좀 모니터링 해보면 뭐 예를 들자면 집 보러 갈 때 이제 한 번 보고 배우자하고 한 번 더 와서 두 번 보고 이제 계약을 써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망으로 돌아서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규제 완화도 좀 물 건너가는 것 같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시장 분위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아주 나빠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는 그냥 관망세. 매도자들은 뭐 여전히 호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좀 그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학교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네, 어떻게 보세요? 학교에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선거가 빅 이벤트가 있고 난 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일단 부동산 정책 자체가 뭐 크게 뭐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무래도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의 수월성과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기조 자체가 부동산 뭐 공급 활성화, 공급 확대 또는 뭐 이제 서민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아마 법률 개정 필요한 것들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 역시도 아무래도 여야가 협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속도가 아무래도 이 협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영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 직접 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그 움직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업에 계시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용환 소장님이나 이제 교수님이 큰 틀에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 어떤 부동산 정책을 좀 완화 쪽으로 가겠다는 기류였었거든요. 네. 특히 그 부분에서 보면은 취득세를 어떤 중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하고 그다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좀 담겨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봤던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지 같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속도감을 좀 내겠다는 이런 정책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야대 지금 여소가 되다 보니까 지난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또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어떤 법을 개정해야 될 상황인데 법 개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매도인들은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는 이런 좀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보면 또 매수인들은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면 매수 타임을 좀 더 늦추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류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1대에 이어서 이제 22대가 이제 여소야대가 되니까 이제 이막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른바 하는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망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대 국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22대 국회를 이제 남겨둔 상황인데 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좀 많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야의 협치가 이 민생 경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좀 필요할 텐데 이 여러 가지 정책의 좀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한번 정리 좀 일단 해주시죠. 21대 국회에서 이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들도 그렇죠. 처리가 되지 않고 있고요. 임대차 입법은 뭐 여전히 논란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현실화를 폐지하겠다. 이게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야당에서는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죠. 아니 공시가격을 오히려 더 올려서 좀 소위 말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좀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취득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취득세 중과세 폐지된 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거주 의무도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폐지하겠다고 하고 안 되다 보니까 결국 3년 이후로 3년 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부분 또 22대 국회에서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당 야당 여러 가지 구조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민생이 중요하잖아요. 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서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협치를 해서 할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빠르게 좀 답을 내주면 우리는 또 안 되면 안 되는 또 다른 방안을 또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약간 민생보다는 또 정치가 우선이지 않을까. 최근에 또 그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또 이게 영수회담 주제를 보면 민생 내용들이 좀 빠져 있거든요. 저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안 내용들이 우선 과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빠져 있는 거로 봐서 우리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다 안 한다. 법안이 된다 안 된다를 빨리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이 지금 상태를 본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회장님 좀 어떠세요? 아까 임대차법 입법 그 네. 말씀을 좀 하실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법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지금 해주세요.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부동산 세율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있고 임대차 3법 중에서 입법이 중에서 가장 현장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들이 계약갱시권 행사로 인한 계약이 연장이 되면 임차인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수기 때 예를 들어서 6, 7, 8, 9월 달이 비수기인데 이때 임차인들이 계약갱시 행사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지금 전세 기피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때 임차인들이 계약갱신권 요구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때 임대인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보증금 반환해 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은 빨리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지난 어떻든 대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유주택자는 유주택자로 또 무주택은 무주택자로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과연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면 또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말 개선해야 될 문제들, 완화해야 될 문제, 또 아니면 정상화해야 될 문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성을 갖고 여야 합의하에 정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정치가 앞서는 게 아니라 민생이 앞설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으면 이제 2+2란 말입니다. 2년 살고 더 살고 싶으면 2년 더 연장하는 구조인데 저는 이 법안 만들 때부터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약속을 해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묵시적 갱신과 이제 같이 간주를 하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3개월 살다가 나 나갈래라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3개월 내에 보증금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집주인들이 또 내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거나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자녀가 거주하면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또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법원 판례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집주인이 거절을 했는데 세입자는 나갔죠. 나중에 확인하니까 다른 세입자가 돈을 더 주고 들어왔습니다. 소송까지 갔는데 집주인한테 1,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가 알아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보면 물론 집주인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법적인 문제가 2년 살고 청구를 하면 또 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보면 2+2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3년으로 갔더라면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에서 3년 가면 우리 초등학교가 6년이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면 3년으로 해주고 그거보다 짧은 계약은 그냥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더라면 훨씬 물 흘러가듯이 잘 됐을 텐데 이게 분쟁이 국회에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 좀 꼼꼼하고 맞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좀 어떠세요? 어떻게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 협치 어떤 정책으로 좀 펼쳐져야 될까요? 저도 뭐 소장님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 역시도 임대차 입법이 아마 서민 주거 안정에 있어서는 가장 좀 보완이 필요한 법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뭐 첨언하자면은 아무래도 이 임차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에 분명히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전까지 못 받았던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이것들이 이제 임차인의 어떠한 좀 주거비 부담을 더 가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22대 국회에서는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좀 더 하다면 지난 정부의 어떤 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2035년까지 공시가를 현실가 대비 한 90% 정도까지 상향을 하겠다는 그 문제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거를 조금 더 늦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여대 야소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이제 개선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이거에 대한 부정이 어떻게 되냐면 공시가를 너무 낮추면 전세금 대출이랄지 이런 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오히려 전세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려달라고 오히려 지금 민원을 넣는 분도 또 현장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면 이 공시가라는 거는 어떻든 현장에 실질적으로 실거래가하고 너무 괴리 현상이 지금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화를 할 필요는 있다. 반면에 이게 이제 공시가가 너무나 현실화가 급격하게 되거나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세금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시가의 어떤 현실화는 중요하지만 이 세금 문제는 세율을 좀 인하해서 현세 수준을 유지하되 공시가를 현실화 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떤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세율적인 면에서 세금 문제에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잠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전세 사기 관련된 게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경우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 지어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네네. 그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서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 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소장님 먼저 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도 굉장히 심각했고 최근에도 굉장히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진행 중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회장님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걱정이 돼서 전화도 하고 아니 뭐 막 물어볼 텐데 전세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2년이 지나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뭐 전화가 안 된다든지 반환을 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미 2년 전부터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안다는 거죠.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전세 사기 특별법 뭐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저는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뭐 매수권을 주고 LH가 공공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LH가 공공 매입한 사례가 지금 한 건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500건을 신청을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피가 말라가고 있는데 국회는 여전히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해도 되고 22대 국회에서도 해도 되는데 저는 최우선 과제로 다른 것보다도 지금 피해 당하신 분들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먼저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여당 야당 머리를 맞대고 좀 빨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대전 같은 경우가 아마 10% 이상이 대전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것으로 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21대 국회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22대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킬 계획이 있는 반면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형평성 논란이나 또는 이 재원 조달 문제가 아무래도 좀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추정 결과를 보면은 이 피해자 위원회에서는 한 5천억 규모의 이러한 어떤 구제 금액이면 충분히 이게 좀 어느 정도 피해 당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한 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이 재정 규모에 있어서도 아직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을 갖고 이 추진 계획부터 재원 조달 그리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차근차근 이 여야가 맞대가지고 좀 이 법안을 좀 잘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네. 피해자들은 5천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5조라고 한다면 일단 5천억 먼저 좀 집행을 해서 급한 불 좀 꺼주고요. 5조는 여당 야당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후에 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들게 됩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시장에서 보시기에 여러 혹시 피해자들 많이 만나고 있죠. 그런 적 피해자들하고 토론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을 해보고 해봤는데 대전에 지금 피해 접수 건수만 시청의 접수 건수만 지금 2천 건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피해 금액 접수 금액만 2,100억이 지금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80% 이상이 20대, 30대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에서 거의 한 90%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벌써 2년 전, 3년 전에 저는 이 전세 피해에 대한 염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세 제도라든지 이런 게 보면 상당히 좀 부실해요. 왜냐하면 또 우리 개업공사들이 확정일자 열람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저희가 국토교부도 요구를 했고 지자체도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행도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확정일자 열람이랄지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면 누구도 현재 그것만 열람해야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보면 임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 걸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에서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 거의 60,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법의 어떤 소홀한 점 미스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임차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개업공사도 비아파트에 대한 어떤 전세 자체를 아예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사고가 나는 게 문제면 기존에 있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량한 임대인들까지도 지금 피해자 사기꾼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월 1일까지 지금 어느 정도 1차 마감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전에 피해자로 입증이 돼야 어떤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웬만한 임차인들은 그 전에 지금 다 제때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고소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모두 다 지금 어떤 전세 사기꾼으로 이렇게 함몰되는 이런 건 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 정책적인 문제였을 때 전세를 왔을 때 부채 비율이 얼마 이상이면 이 집은 전세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아웃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예.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나면 무조건 임대인이 사기꾼이 되고 개업공인사들의 책임이 전가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개업공인사들이 계속 전세 기피 현상이 계속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전세는 안 가고 전부 다 아파트로 가게 되니까 결국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아예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현장 사고가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에서 이거에서만큼은 정말 전문가들이랄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들어서 현실 가능한 이제 정책 바로 될 수 있는 지금 확정일자리 전입세대 열람부터 이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제 커지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 다가구 주택, 이 젊은 층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피해가 20, 30대에 이제 집중이 되고 그렇죠. 좀 주거 약자들한테 피해가 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도 이제 심화될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거 불안정이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소장님,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양극화 대처 방안이랄까요? 심화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불안합니다. 네. 정부가 안전한 전세 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마련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빌라 전세는 불안해. 네, 그렇죠. 가면 안 돼. 네. 그러면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전세로 가야 돼라는 공식이 성립돼 버립니다. 그러면 멀쩡히 정상적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졸지에 이게 사기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 물량도 줄어듭니다. 주거 사다리인데 우리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되죠. 전세를 얼마 맞추면 이제 갭 투자로 이렇게 투자 수요들 때문에 분양을 받고 또 전세 세입자도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전세가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최근에 나온 대책 내용을 보면 뭐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줘 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전세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한 전세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 2030들이 안전하게 내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빌라라든지 전세라든지 가서 몇 년 돈을 모아서 이제 아파트로 분양을 받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중간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건 아파트 시장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선량한 임대인들 말고 우리 최근에 전세 사기 내용을 보면 뭐 50채씩, 100채씩 투자해가지고 자기 자본 없이 무자본 갭 투자하고 처음부터 어떤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법적으로는 이게 사각지대,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 5주택이나 10주택 이상 또는 지나치게 부채 비율이 높은 분들은 이런 임대 전세 끼고 투자하는 임대 사업을 못하게 하든지 일정 30% 정도 돈은 에스크로 어떤 기관에 보관을 하고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계약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고 그냥 우선 매입해 주겠다. 이런 뭐 돈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만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들 구제도 우선이지만 이렇게 안전한 계약 시스템을 만드는데 보다 집중을 좀 해서 예방을 좀 해야만 주거 사다리가 다시 또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양극화, 심화? 네, 양극화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 저소득층이나 2030 우리 청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물량이 있어서 사실
빌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잘 뭐 들어오지도 않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빌라에 대한 전세가 없는 반면에 빌라에 대한 월세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또는 2030 청년에 대한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 사다리를 통해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이연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양극화라는 현상이 아무래도 이 청년층 내에서도 심화될 거고 연령간에서도 매우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되면 그 현업 유지하시는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많죠. 그리고 이 방송에 나간다 그러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 하소연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임차인들은 또 임차인들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에서 사고가 나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다가구 다중주택이 어떤 서민들에게는 어떤 그 사다리 역할을 해준 게 분명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한 주거 공급에 인해서 많은 도움이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아까부터 대로 다주택자들이 양상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미스였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들에게 다 지금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우리 개업공사들에도 좀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아파트가 무너지게 되고 아파트로 전체 가게 되면 이거에 대한 다주택자들이 뿐만 아니라 선량한 임대인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들도 아까 전세가 지금 없어지고 월세로 다 전환되고 있고 아파트 선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일부러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그래서 임대인들도 피해지만 임차인들도 지금 피해가 주거복지 문제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지금 맹점은 뭐냐 현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도를 지금 되지 않아요. 그렇죠. 또 문제냐면 선량한 임대인들도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해도 일단 대출 승계가 안 돼요. 또 갑자기 DSR을 또 강화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대출 승계가 안 되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DSR을 좀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런 숨통을 좀 트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DSR을 따질 때 보면 다가구 주택 같은 임대 사업을 하려면 이제 정년을 하고 수입이 없는 분들이 노후 준비를 월세를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 수입이 없다 보니까 DSR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대출 승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현장에서 보면 2년 전, 3년 전에 지금 매매를 해놓고도 채무자를 그대로 전 주인으로 지금 해놓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가구가 매매가 안 되게 되면 계속해서 사고는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도 어떤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또 종부세나 이런 부분이 너무 지금 강화돼서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풀어서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안타깝게도 지금 다가구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또 어떤 무슨 일을 보냐면 보이스 피싱을 뜬 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다주택자들이나 할지 다가구 주택자들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보이스피싱이 와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약 7천만 원 정도를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정말 어려운 이런 사지에 처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아까 우리 김현 소장님 말씀한 정치적인 논리로 풀지 말고 정말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이걸 정답을 찾아서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정말 대선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이번 기회에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지금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 주변 민간 주택보다 이게 오히려 비싸요. 그래서 이제 선호하지도 않고 좀 꺼려지죠. 네, 이제 맞습니다. 공공임대 하면은 좀 저렴하게 내 형편에 맞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 뉴스 보도에서도 이제 전해드렸는데 충남에서도 고분양가 지적이 나온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좀 공급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좀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이
흘러가야 될까요? 소장님? 공공임대주택이 시세보다 비싸다는 건 참 이게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젊은 분들 만나보면 제가 어제도 이제 한 30대 초반 기자 두 분하고 이제 밥을 네. 먹었는데 네. 빌라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결혼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엔 주거 문제. 이 주거 문제가 불안하니까 네. 집을 살 수는 없고 그렇죠. 결혼하려니까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공공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지어주면 결혼할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공공 임대주택 절대 양 자체도 부족하고요. 네. 일부 지역이겠지만 가격도 어떻게 보면 주변 시세보다 이게 비싸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 네. 분양가가 3억 뭐 몇천만 원 정도에 뭐 보증금 1억 뭐 한 5천 6천 정도에 월 18만 원 정도의 네. 임대료인데 주변에 보면 전세 1억 5천짜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누가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취지 자체는 우리 세금으로 어차피 좀 손해 보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금을 투자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하는 사업인데 너무 계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건축비를 따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고요. 저는 어차피 미래 세대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좀 과감하게 우리 세금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물량을 좀 늘리고 좀 저렴한 주택을 좀 많이 짓는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이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빠져나가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단적인 예로 이거는 뭐 또 다른 분들은 또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세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예산의 몇 프로를 교육세로 이렇게 자동으로 배정되게 되는데 우리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실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세금을 일부분 좀 사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출산율 정책에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는 또 국회로 갑니다. 예. 법 개정을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남는 예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건전한 법 개정을 좀 빨리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공임대주택이 저도 이 민간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예. 이게 정말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사례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실 부정적인 시선이 이 시장 내에 조금은 불시에 있긴 좀 있을 한데요.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신호들이 아마 이제 미래 수요자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이 생각보다 별로네라는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후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좀 잘 투입을 해가지고 좀 보증금 수준을 낮추거나 또는 뭐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좀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 정책 대상들이 쉽게 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그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럼 공공임대주택 뭐 문의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민간임대보다 더 비싸다는 거는 일부에서 좀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건데 예, 있을 수 그렇죠. 없는 일이죠. 예. 그런 분들은.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예전하고 틀립니다. 양적인 어떤 문제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공공임대주택 질적인 향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별적인 어떤 수직적 주거복지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 주거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어떤 그 혜택을 좀 주려고 보면 만일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이 부족하다 보면 이분들에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주거수당이라든지 월세 지원을 좀 해주는 정책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 민간인들의 어떤 주택 공급에서 활성화도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월세를 지원해 그분들이 원하는 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공급책이랄지 다양한 정책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고금리 그리고 고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이제 쌓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건설업계의 자금 흐름이 역시 좋지 못해서 이 침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미분양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뭐 4월 위기설 뉴스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마 4월의 위기보다는 앞으로 위기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 위기의 진원지는 결국에는 미분양이죠. 예. 분양 사업을 했는데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되고 미분양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PF 대출 상환을 못 한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대출 이자는 계속 내는데 문제가 건설회사들 재정난은 계속 심각해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전 지역의 미분양을 보면 2월 미분양이 1,444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이 747호였는데 작년 11월보다는 오히려 또 늘어나는 추세고요. 2022년 11월에 보면 3,239호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2008년도 정도 보면 뭐 대전이 4,000호까지도 늘어났는데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늘어날 때는 순식간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골든 타임이 남아 있을 때 저는 좀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뭐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을 좀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LH를 통해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지를 좀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CR 리츠를 통해서 한 3,000호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미분양이 6만 5천 호 정도 되거든요. 3,000호 소화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늘어나는 미분양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된다면 서울 수도권은 좀 제외해도 좋을 것 같고요.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된다면 뭐 과감하게 뭐 양도세 5년간 면제라든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 또 금융권에서는 저리 대출 정도 3종 패키지가 나온다면 지방에 계시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저는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미분양 해소 대책. 저도 뭐 소장님의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은 저희 대전 시장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 지역 건설업체를 이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거나 하면서 혹시 위험이 생긴다 그러면은 자금 지원을 좀 대전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줄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는 이제 건설협회나 이런 좀 협회들과도 좀 연계를 맺어가지고 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시나 또는 협회와 어떠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먼저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지금 있는 미분양 문제를 지역의 미분양 문제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시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물건을 매도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 가격에 매도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고요. 살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분양가를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뭐냐면 2020년도에 4월 29일 날 분양한 건데 둥국지구에 서안 이담이 686세대였어요. 이때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4년 전에 84평방미터 기준에서 3억 1,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3 기준에 966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문화동의 신규 아파트를 보면 84평방미터가 얼마에 저기냐면 6억이에요. 3.3 기준에 했을 때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면 4년 만에 얼마가 올라가냐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분양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3.3 기준에 800만 원 정도, 연 200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지금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살 사람들 사고 싶어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과연 이 분양가가 맞는 분양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에서도 이 분양가에 대해서 과연 이 고분양가로 지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 부담을 떠안고 가지 말고 가격을 분양 가격을 적정하게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아까 김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골든 타임인데 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어떤 그 규제 완화 정책이랄지 이런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정책에서는 잘못하면 일본처럼 깊은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책을 이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정도로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죠. 그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대전이 6곳, 충남 1곳이 적용 가능한 지역인데 각종 규제 완화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밀도 개발로 인한 걱정도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관련 법이 시행 효과를 거두려면 좀 어떤 문제를 좀 잘 살펴봐야 될까요?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사실은 굉장히 산 넘어 산이거든요. 이게 네. 특별법 하나로 이게 노후된 중층 아파트 이상이 재건축이 된다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좀 부여는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정부도 그러는데요. 마치 뭐 이런 마법 램프처럼 네.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뭐 수도권에 이제 일기 신도시도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둔산 지구가 이제 일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는데 뭐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일부를 먼저 단지를 정해서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올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올해 이주를 시작해도 이주하는 데만 2, 3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럼 2027년에 지금 이주를 해야 착공이 들어가는데 지금 구역 지정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2027년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이거는 차차기 그 다음 정부까지도 연결이 되는 일관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임기 동안에 빨리빨리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빨리 진행되기보다는 차츰차츰 너무 급격하게 진행하게 되면 굉장한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10년, 15년, 2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회가 바뀌어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수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효과를 거두려면 좀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네. 좀 첨언해 보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시행이 될 거라 그러면은 이제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네.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이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어떠한 공간 구조를 다시 한번 재편화하는 좀 미래의 어떠한 변화에 맞게 재편화하는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에 이제 둔산이 예를 들어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이게 잘 수행이 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6곳이 앞으로도 네. 이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좀 많은 적용을 받을 대상지인데 잘 만들어놔서 이런 어떠한 모델을 표준화해 놓으면은 대전 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도 이 어떠한 이 정비 사업에 있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이제 법이 시행이 이제 당장 내일부터 되면 여러 가지 좀 변화도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잘 효과적으로 대체. 바로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노후계획 특별법이 전국적으로 약 108곳, 약 215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대전에서만 지금 이제 6개소가 지금 결정이 나 있는데 충남 한 곳. 문제점이 참 많죠. 아까 김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이게 됐을 때 어떤 그 상가를 비롯한 부대 복리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의 소유자들의 어떤 동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구토계획법에 그 아파트 용적률 상한이 300%인데 이 특별법으로 했을 때 500%까지 완화를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도 또 문제가 될 거고요. 또 과연 500%로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네. 그 다음에는 정말 고층 아파트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고층 아파트에는 나중에 정말 깡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재개발이 또 되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500% 한 번에 300%에서 200%에서 500% 뛰었을 때 그 다음에 재건축 그러면 안 할 거냐는 거죠. 네. 그 우리 후세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라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로 했을 때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족한 문제도 좀 많이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 것들은 대기업들이 다 독점할 거라고 저는 봐요. 대기업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신도시에서 이게 먼저 특히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이거 만약 개발이 되게 되면 지방 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서울 중앙으로 집중되게 되면 지방은 지금 인구가 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리고 30년 만에 하나 도시가 생성되는데 또 재개발을 해야 된다, 특별법을 해야 된다는 거. 과연 이런 게 이건 문제가 된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빨리보다는 좀 늦더라도 정말 이거 100년, 15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그러죠. 본격화 아까 말씀하신 4월 이기설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네. 금융당국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역에 미칠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네. 핵심적으로만. 일단 뭐 말씀 좀 PF 문제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의 논점은 석을 살리느냐, 그러니까 안 좋은 굉장히 어려운 중소건설사들, 지방 건설사들까지 살리느냐, 아니면 옥을 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럼 석을 살릴 것 같으면 전체를 다 살릴 것 같으면 아마 총선 전에 뭔가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발표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마 경쟁력이 약한 건설사들은 아마 부도 처리나 법정 관리 들어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대전 지자체에서도 이런 건설사들 지원 대책들 빠지지 않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 지역에 뭐 건설업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고요. 네. 지역 금융기관도 아마 PF에 좀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지역 금융기관 역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이제 PF 옥석 가리기 이후에 결국은 이 PF 사업장이 뭐 살려졌다 그러면은 결국 수익성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자체에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이 PF 문제를 좀 엮어가지고 좀 활성화를 통해서 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어떤 수익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회장님 어떻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태형건설하고 그다음에 롯데건설이 가장 지금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대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가 한 2개 업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리되 그 정말 희생 불가능한 지역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상반기 부동산 전망하고 참 우리 내 집 마련 적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30초 일단 뭐 정도로 좀. 내 집 마련은 항상 뭐 정답입니다.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자금이 되고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해도 좋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연끌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자금력이 부족한데 무리한 내 집 마련은 절대 반대고요. 또 기회를 삼자면 뭐 기준금리가 언제 인하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네.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은 좀 잠시 내려두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내 집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저 역시도 뭐 기준금리 인하가 아마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내 집 마련 어렵지만 너무 초조하지만 좀 시간을 갖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신규 주택 청약이나 또는 아무래도 미분양 문제가 있으면 또 할인 분양의 기회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경공매 시장도 조금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접근을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실질적인 조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바닥은 항상 바닥을 찍었다고 보면 바닥 이후에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가격이 소폭이나마 상승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가격도 지금 소폭 상승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보다는 앞으로 한 4년, 5년을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아까 말씀대로 옥석을 좀 가릴 수 있는 위치 좋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조합원으로 해서 입주권을 이용한 어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도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